안녕하세요. 세이프리입니다. 이 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전 담당자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 담당자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기사나 기능사 같은 이런 자격이 없어도 회사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또 시험을 통과하면 누구든지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장에서는 베이직과 어드밴스라는 이 두 단계의 안전 담당자 자격 등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 협력사 아카데미와 같은 이런 지정 교육기관에서 베이직 교육을 이수하고 또 시험을 통과해야만 안전 담당자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현장 경력이 쌓이거나 또 아니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어드밴스 과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리하면 베이직을 먼저 따야 어드밴스를 딸 수가 있고 또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든 작업에 A, B, C, D라는 4단계의 작업 허가 등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 D 등급은 일반 작업이기 때문에 베이직 자격만 있어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 B 등급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 작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고도 작업이나 밀폐 공간 작업, 화기 작업, 중장비 투입한 이런 운반 하역 작업 이런 것들을 고위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반드시 베이직보다 어드밴스 자격을 따셔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베이직보다 어드밴스까지 딴 안전 담당자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업을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안전 담당자 자격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입니다. 즉 매년 재교육과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자격이라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 안전 담당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전산에 등록을 해서 자격 여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또 그럴 경우에 타 사업에서 근무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자격이 유효하여 근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택 사업장에서 일할 때 안전 담당자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기흥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흥 사업장에 가셔도 그 자격증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 담당자는 어떤 회사에서 채용하나요? 안전 담당자는 삼성전자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협력사에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작업만 하는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청소업체나 장비, 자재, 물류, 운반, 그리고 설치 어떤 형태로든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회사가 작업 포인트마다 안전 담당자를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삼성물산 같은 시공사가 전체 공사를 맡고 또 그 아래에 수십, 수백 개 협력업체들이 공사를 나눠 맡게 됩니다. 이때 각 협력사는 자기 작업팀이 사용하는 작업 포인트마다 안전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만 현장 작업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나 시공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 규정상 모든 협력사가 안전 담당자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안전 담당자를 채용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안전 담당자는 특정 회사나 직종만의 인력이 아니라 삼성전자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협력사에서 필수로 채용하는 기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 담당자는 여자인 내가 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나이 제한은 따로 없나요?
물론 여자분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안전 담당자는 여성분들이십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여자가 한 9, 남자가 1,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보통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같은 이런 현장의 경우에는 출입 가능 연령은 만 60세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50대 중반이 가장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채용하는 게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답변에 그럼 왜 만 60세까지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만 뽑으냐 이렇게 불만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실제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채용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건강 문제로 인한 사고 위험성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은 하루 종일 서 있고 또 많이 걷고 또 계단으로 오르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대응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으면 지치는 이런 상황인데 연령이 높아지면 체력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업 도중 어지러움이나 발목 접질림, 과호흡, 실신 같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를 하러 들어온 분이 오히려 구조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산재 보험 처리 등을 업체에 요구하면 업체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체력적 부담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젊은 관리자와의 소통 및 지시관계입니다. 요즘은 현장 소장이나 또 안전관리자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예전에는 현장 소장님들 나이가 50대 중반, 60대 가까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은 40대 초중반인 현장 소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 협력 현장의 경우 현장 관리자나 또 감리, 또 감시단 이런 인력들이 대부분 30대나 4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안전 담당자가 50대 중후반 이상의 나이라면 지시를 내리는 사람보다 더 연령이 많은 상황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로 관리자 입장에서 내가 이분께 지시를 내려도 괜찮을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말 한마디가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은 안전 담당자 입장에서도 저 친구가 나보다 20살은 어린데 내 아들보다도 어린데 말을 너무 반말처럼 하네?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서 업무 지시가 매끄럽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은 빠르게 돌아가야 하는 곳인데 이런 소통의 미묘한 불편함이 전체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고연령 인력 채용을 망설이게 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60세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채용이 되려면 나이뿐 아니라 실력, 태도 또는 인맥 등 다양한 요건이 맞아야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인데요. 안전 담당자의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안전 담당자의 급여는 일반적인 그런 고정 월급제가 아니라 공수제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끔 구인 사이트를 보면 월 400, 500만 원 지급 이렇게 표기된 공고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은 실제 건설사나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외주 인력업체나 헤드헌팅 이런 성격의 회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월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괄 임금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때로는 주말이나 휴일까지 포함해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일한 시간에 비해 임금이 낮아지거나
근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원을 하실 때 단순히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게 공수제인지 또 포괄 임금제인지 직접 고용인지 외주업체 계약인지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본 구조인 공수제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수란 말 그대로 하루 일한 단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공수를 일했다면 이건 일한 날이 25일이라는 뜻이고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25일 곱하기 10만 원, 즉 250만 원이 실급여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등의 이런 적용은 하지 않는 세전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당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이거는 뭐 현장마다 그리고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보통 기본은 뭐 일당 13만 원 내외로 시작하며 경력이나 자격 등 그 아까 말씀드린 베이직이냐 어드밴스냐 이런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서 뭐 15만 원 그 이상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드밴스 자격이 있는 분들은 고위험 작업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더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장의 근무 형태는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조출 근무나 뭐 휴일 근무 같은 이런 추가적인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4가지 유형만 제가 다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근무 유형에 따라 이번 달 실제로 내가 받게 되는 급여액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예시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것이고 또 현장 상황이나 공정 특성에 따라서 근무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무 시간대에 따라 공수가 단가가 이렇게 다르게 계산되고 연장, 야간, 철야 근무를 많이 할수록 총 급여도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급여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공수 계산 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야, 이번 달은 몇 공수나 일했지? 얼마 정도 들어올까?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스스로 이번 달에 대한 그런 뭐 동기부여도 작업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실제 급여를 한번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일당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10만 원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 이번 달 25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주간 근무자 그리고 연장 근무자, 야간 근무자는 어떻게 공수가 바뀔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그 보신 표처럼 주간만 근무했을 경우에 월 25일 그리고 10만 원일 경우에는 약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매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월 25공수에 매일 1.5배의 공수가 계산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총 37.5공수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75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동안 매일 야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공수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500만 원이 된다는 가정입니다. 지금은 제가 일당을 10만 원으로 설정을 했지만 실제 일당이 13만 원이거나 15만 원이라면 월 급여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급여는 단순히 공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현장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규모와 기간입니다. 대형 공사가 있는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계약 금액이 크고 또 공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공수 보장과 수당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 조건입니다. 같은 업무라도 업체에 따라 단가와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목, 철골 등 외부 고위험 작업은 단가가 높습니다. 말 그대로 힘들고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이죠. 반면에 청소나 설비 유지 보수 이런 실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업 포인트 등급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 B 등급은 고위험 작업이며 어드밴스라는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C, D의 작업인 일반 작업보다 수당을 높게 측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현장처럼 C 작업 등급이 줄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A 등급 작업이 많은 곳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 지식과 또 관리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당 역시 높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전 담당자의 급여는 공수, 곱하기 일당이라는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단순히 며칠 일했느냐 뿐만 아니라 하루에 얼마나 일할 수가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근무했는지 어떤 종류의 작업에 투입했는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수를 잘 관리하고 또 자격과 경험을 쌓아서 단가를 올리는 것, 그게 바로 현장 실무자와 실질적인 수입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 담당자는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계약직, 아니면 파견직도 있나요? 안전 담당자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일용직 또는 기간제 계약직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담당자의 급여는 공수제, 즉 일당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용직 형태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하게 매일 출근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보통 1개월 단위 또는 분기 이렇게 단위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급여 방식은 일용직이지만 실제 계약은 기간제 계약직처럼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4대 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도 동일하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건설 근로자 공제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공사나 이런 해당 현장을 공제회에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등록을 했을 경우 근로자 명의로 매월 일정 금액이 이렇게 퇴직금처럼 적립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모든 현장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공제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현장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또 업체마다 운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전 담당자 구인 공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안전이라는 일이 전문적이며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다 보니 대부분 신뢰가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좋은 조건의 현장은 채용 사이트에 올라가기도 전에 인맥을 통해서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특이하게 일반적인 이런 채용 포털보다는 오히려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 같은 비공식 채널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네이버 밴드에는 건설 현장 구인구직, 무슨 땡땡 반도체, 땡땡 현장, 이렇게 지역이나 공종별로 운영되는 다양한 채용 밴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성, 기흥, 평택, 이천, 청주 등 다양한 지역의 현장들이 설비, 전기, 건축 등 다양한 분야별로 안전 담당자 채용 공고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보고 괜찮은 현장이 있으면 바로 댓글이나 쪽지로 연락을 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대부분은 빠르면 며칠 후 바로 투입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몇몇 대형 건설사나 협력업체는 간혹 사람이나 차코리아 같은 이런 포털에도 공고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편입니다. 그럼 제일 또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안전 담당자 교육이나 시험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안전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안전 담당자 역할, 반도체 현장의 기본 공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기준, 또 삼성 내부 안전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안전 담당자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안전 담당자 교육을 많이 듣고 또 시험도 자주 직접 치러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험 문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안전 담당자분들을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그 흐름과 출제 유형을 정확히 제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베이직과 어드밴스 두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베이직을 통과해야 어드밴스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직 시험은 보시는 것처럼 주로 안전 기준이나 법령에 대한 내용을 빈칸 채우기나 객관식 사지선다형 형식으로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의 필기형 문제 스타일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형식은 보시는 것처럼 안전법규 기준에 대한 이런 빈칸에 답을 넣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어드밴스 시험은 난이도가 한층 올라갑니다. 대부분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문제나 또 실제 작업 장면이 나오는 사진을 보고 그 안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서술식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기사 2차 시험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위험 요소를 스스로 찾아내고 적절한 대응책을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 과정 중에 시험 범위와 출제 유형에 대한 교재와 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며 그리고 핵심만 잘 정리해서 외우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누구나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험을 합격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험은 단지 입장권일 뿐이고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또 수행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육과 시험은 시작일 뿐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